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의 연기 속에서 유럽은 잠잠한 화산처럼 불안정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헝가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헝가리의 농민들은 여전히 영주에게 로보트라 불리는 강제 부역을 제공해야 했는데요. 유럽이 증기와 철도로 질주하던 순간에도 헝가리 농민의 하루는 중세의 굴레 속에서 반복되었어요. 낡은 봉건 의무는 그들의 근육과 시간을 갉아먹으며 경제를 질식시켰죠. 이 압박 속에서 사람들의 불만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축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등장한 이름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고슈트 러울시. 법률가이자 언론인이던 그는 사회 곳곳에 스며든 사상의 토양 위에서 민족주의를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행동과 요구로 꽃피울 능력을 지니고 있었죠. 러울시는 자신의 연설과 인쇄물로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고 의회로 달려가 봉건부역 폐지와 조세평등, 헝가리 독자 내각을 요구하는 12조 개혁안을 힘있게 밀어붙였어요. 1848년 헝가리도 마침내 혁명의 봄을 맞은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만약 누군가 이 땅에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거나 국민의 대표가 아닌 타인의 손에 권력을 받으려는 자가 있다면 그를 경계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그런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는 단 하나, 바로 우리 헝가리 민족뿐입니다. 1848년 3월 고슈트 러울시를 중심으로 혁명의 불꽃이 치솟자 헝가리는 마침내 낡은 질서에 도전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빈 궁정의 철옹성 같은 절대 권력에 맞서며 군중의 심장을 뜨겁게 달궜고 침묵으로 얼어붙어 있던 헝가리 의회마저 거대한 얼음장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죠. 혁명 세력은 봉건제 폐지, 귀족 특권 철폐, 조세평등, 그리고 오스트리아로부터 독립된 책임내각 수립 등 12개 개혁안을 단번에 법으로 제정했어요. 수백 년 동안 농민을 얽매던 로보트, 강제노동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헝가리는 마치 길고 긴 암흑의 겨울을 끝내고 처음으로 눈부신 햇살을 맞이한 것처럼 보였죠. 많은 이가 자신들의 봄이 프랑스 혁명의 그것처럼 자유, 평등, 파괴를 현실로 만들 것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처음부터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균열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도자 러울시가 꿈꾸었던 자유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류 보편의 자유가 아니라 단 한 민족을 위한 선택적 자유였기 때문이죠. 러울시가 추구한 국가는 오스트리아의 지배에서 벗어난 독립된 헝가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는 헝가리의 주인은 오직 마자르족이어야 했죠. 그의 이상 아래 헝가리 왕국은 더 이상 다민족이 공존하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슬로바키아인, 루마니아인, 세르비아인, 독일계 주민, 그 누구도 그 땅에서 동등한 자리를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마자르 혁명 정부는 이들 소수민족의 언어 사용과 정치적 자치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는 곧 거대한 반발을 불러왔죠. 그의 사상이 혁명 초반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던 마자르 독립운동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독이 된 거예요. 분명 그들이 들었던 혁명의 깃발에는 인류에 묻힌 성모 마리아가 그려져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차별과 혐오라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곧 헝가리 내부에 피비린내 나는 내전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혁명의 외세와 싸우기도 전에 자기 안의 적과 먼저 싸워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마자르 민족주의 혁명을 이끌었던 고슈트 러울시, 정작 본인 자체가 순혈 마자르족이 아니었다는 점이죠. 여러 기록에 따르면 그의 가문은 대대로 슬로바키아계, 즉 서슬라브 혈통에 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울시는 자신을 마자르 민족의 열렬한 수호자로 여겼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그렇게까지 했던 걸까요? 당시 하급 귀족 신분이었던 고슈트 가문에게 마자르화는 일종의 출세 공식이자 생존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그의 피 속에는 그가 배제하려 했던 슬라브의 흔적이 흐르고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죠. 어째서인지 이 대목에서 미대 떨어지고 극단적 선택을 한 그 코수염이 떠오르지 않나요? 히틀러와 러울시,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고 선택적 민족주의의 광기에 투신했던 두 인물의 궤적은 섬뜩할 만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두 사람에게 전혀 다른 판정을 내렸죠. 한 사람은 전 유럽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시작과 동시에 무너지고 만 겁니다. 과연 이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이상과 현실, 그리고 다민족에 대한 냉정한 이해의 여부였죠. 당시 유럽 지성계가 꿈꾼 이상적인 국가는 명확했습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근대 민족 국가였어요.
이 사상의 매혹 속에서 러유시는 헝가리도 마자르 정체성을 중심으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믿었죠. 오랜 세월 동안 헝가리의 정치, 행정, 교육을 주도한 언어는 마자르어였습니다. 귀족, 관료, 지식인 계층 대부분이 마자르어를 썼고 그 문화적 기반을 확고했죠. 러유시는 이를 역사의 명령으로 여겼어요. 마자르족이 지도자가 되고 슬라브계, 루마니아계,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하나의 국가 아래 동화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조화가 아닌 질서, 개인이 아닌 민족을 중심으로 한 단결, 그 방법만이 합스부르크라는 거대한 삶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소수민족의 입장에서 그 동아줄은 오히려 자신들의 손에 묶는 족쇄나 다름없었어요. 여기서 그는 하나의 중대한 사실에 간과했습니다. 이미 헝가리 왕국 안에는 동화될 민족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국가라 믿는 존재가 있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 존재는 바로 크로아티아였습니다. 헝가리와 크로아티아는 지난 11세기 라슬로 1세 시절부터 함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동군 연합이었을 뿐 크로아티아는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복속된 적이 없었죠. 심지어 1526년 모하치 전투 이후 합스부르크에 복속된 뒤에도 자신들의 법과 관습, 문화, 언어를 존중할 것을 약속받는 조건으로 페르디난트 1세를 국왕으로 인정했을 정도예요. 따라서 러유시가 마자르 민족에게 주권을 집중시키고 크로아티아의 자치권과 언어 사용을 일방적으로 부정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죠. 그들은 러유시의 마자르 중심 헝가리에 복속되길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 마자르의 혁명은 또 다른 집에 단지 간판만 바뀐 억압일 뿐이었죠. 그리고 이때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요시프 옐라치치였습니다. 1848년 그는 헝가리 의회의 명령을 거부하고 합스부르크 황제에게 충성을 바쳤죠. 그러고는 곧장 군대를 이끌고 드라바강을 건너 헝가리 본토를 침공했어요. 그 순간 혁명은 외세와 싸우기도 전에 내부 전선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렸죠. 러유시는 이제 두 전쟁을 동시에 치러했습니다. 하나는 합스부르크 제국과의 전쟁,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벌인 소수민족들과의 전쟁이었죠. 전세는 무너졌습니다. 잠시 우위를 점하던 헝가리군도 오래 버티지 못했죠. 이에 오스트리아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어요. 당시 유럽의 헌병이라 불리던 러시아, 그곳에 차르 니콜라이 1세를 끌어들인 겁니다. 러시아의 20만 대군이 국경을 넘어 트란실바니아로 들이닥친 순간 전쟁은 종결되었죠. 1849년 8월 결국 헝가리는 빌라고시에서 항복하고 말아요. 혁명은 꺼졌고 자유는 굴복했습니다. 총성이 멈춘 그날부터 오스트리아는 피해 숙청을 단행했죠. 목적은 단순했어요. 헝가리는 다시는 일어서선 안 된다. 그렇게 1849년 10월 6일 아라드, 헝가리군을 이끌었던 13명의 장군이 처형되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오스트리아군은 처형을 끝낸 뒤 맥주잔에 부딪히며 축배를 들었다고 하죠. 이날을 기점으로 헝가리인들은 맥주를 마실 때 절대 건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문화가 거의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니 조심하는 게 좋겠죠. 헝가리에 방문하실 구독자분들께서는 특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피해 숙청 이후 이어진 건 단순한 통치가 아니라 체계적인 말살이었어요. 마자르, 교육금지, 의회 해산, 헌법 폐지, 언론 검열, 학교와 관청에서 헝가리어는 사라지고 대신 독일어가 강제로 자리 잡은 겁니다. 이는 마치 과거 우리 선조들이 겪은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을 연상시키는 대목이죠. 이후 전개 과정도 비슷했어요. 자유에 대한 억압은 곧바로 저항을 부추기는 법. 사람들은 소리 없는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의 10년이 지하 깊숙한 곳에서 응축된 힘이 되어 훗날 제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리는 무기가 되었죠. 진짜 혁명은 실패 뒤에서 시작된 거예요. 1849년 혁명이 꺾인 뒤 아라드의 망령들은 오스트리아 제국을 지독할 만큼 오래 괴롭혔습니다. 제국은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러시아를 끌어들인 대가를 결국 피로 치르게 되었죠. 러시아군 20만 명의 대가가 단순히 비용으로만 청구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은 외교적 빚이었고 정치적 약점이었으며 무엇보다 제국의 자존심에 지워지지 않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당대 자료들을 살펴보면 1848년과 1849년의 기점으로 오스트리아의 재정은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죠. 혁명 진압 비용과 연이은 전쟁 때문에 지출된 군비는 세수 규모 대비 2배에 달했어요.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 제국의 금고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재정 수지는 그래프 밖으로 벗어날 만큼 박살이 났고 불과 10년 뒤인 1858년에는 정부 지출의 40%가 오직 국가 부채의 이자를 갚는 데 쓰이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 말인즉 제국의 신용도가 위태로울 만큼 추락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악화된다면 국가 부도는 시간 문제였고요. 그런데도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헝가리를 통제하기 위해 오스트리아는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했고 그 결과 연간 수십만 플로린이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끝없이 소모되고 있었죠. 혁명은 끝났지만 그 대가는 계속 미래의 재정에서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연명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국의 운명은 1850~60년대 유럽 전쟁에서 냉혹한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1859년 사르데냐 프랑스 연합군에 패하며 이탈리아 북부 핵심 영토 롬바르디아를 잃었죠. 그리고 1866년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오스트리아는 결국 무너집니다. 퀸이 그레츠 전투. 그 패배로 오스트리아는 독일 세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만 거예요. 그 순간 모두가 알게 되었죠. 이 제국은 더 이상 예전의 오스트리아가 아니라는 것을. 이 두 번의 패배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동맹은 흔들렸고 국력은 약해졌으며 금융시장마저 등을 돌렸거든요. 재정 파탄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고 채권자들은 더 이상 눈 감아주지 않았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상 운용을 요구하는 압박이 제국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제국은 더는 유럽의 강자가 아니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병든 거인으로 평가됐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은 냉정하게 경고했죠. 더 이상 제국의 신용만으로는 이 구조를 떠받칠 수 없다. 그리고 헝가리는 침묵 속에서 이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칼은 빼앗겼지만 시간은 그들의 편이 되어가고 있었죠. 부서지지 않는 건 단 하나. 혁명 당시에 외친 그 문장.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자신뿐이다. 그리고 바로 그 문장이 1867년의 협상 테이블 위에서 다시 등판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스트리아는 끝내 외면해온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복을 유지하는 비용이 정복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것. 그 순간 프란츠 요제프 1세는 비로소 깨달았죠. 힘으로 꺾은 나라는 영토가 될 순 있지만 힘으로 다스린 나라는 결국 독이 된다. 그렇게 선택된 해법이 바로 대타협이었어요. 그 단어는 패배의 다른 이름이었고 동시에 생존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1867년 오스트리아는 헝가리와의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국가 구조를 수립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죠. 이 제국은 겉으로는 하나의 국가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철저히 둘로 나뉜 이중 군주국이었습니다. 군주는 한 명,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동시에 헝가리의 국왕이었어요. 정부는 두 개, 빈과 부다페스트에 각각 의회와 내각이 설치되었고 두 국가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가진 별개의 행정체제로 운영됐죠. 공동으로 관리한 분야는 단 세 가지였습니다. 외교, 군사,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공동재정. 이 체제의 가장 상징적인 요소가 바로 비용 분담이었죠. 오스트리아가 7, 헝가리가 3, 그리고 두 국가는 관세와 경제제도를 공유하며 사실상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체제는 단순한 정치 협상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오스트리아의 입장에서는 제국의 붕괴를 막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생존 전략이었고 헝가리 입장에서도 이 합의는 굴욕이 아니었죠. 그것은 1848년 혁명에서 이루지 못한 독립의 절반, 아니 총 대신 협상으로 되찾은 승리의 한 형태였습니다. 이제 두 나라는 하나의 제국이면서도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균열 위에 세운 구조였지만 그 균열이 오히려 서로를 붙잡았죠. 마침내 헝가리는 더 이상 제국의 부속품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가 된 거예요. 갈라질 수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다. 오황제국은 그 문장을 역사 속에 새긴 국가였고 헝가리는 끝내 증명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음 시대를 여는 문이라는 것을. 다음 영상에서는 잠시 찾아온 번영의 시간, 그 이면에 감춰진 불균형과 갈등, 그리고 결국 헝가리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던 네 번의 화폐 붕괴와 트리아농의 비극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하입은 영상을 제작할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유튜브 멤버십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